안녕하세요. 권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은 고 이은주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삼성 반도체 입사해서 7년 가까이 일을 하셨던 이은주님이 난소암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12년간이나 병을 앓으셨는데요. 2012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다음 해 산재 인정 불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올림과 함께 행정소송을 해서 드디어 올해 1월 28일 산재 인정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은주님 가족분들은 무척 기뻐하셨는데요.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했던 자신의 딸이 난소암으로 12년간 투병을 하다가 올해 법정 투쟁 끝에 산재로 인정받아서 그것이 기쁘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은주님 산재 인정을 받았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장면은 아버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오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지사장을 만나서 산재 인정 꼭 받게 해달라고 읍소를 하셨는데요. 그때 천안 지사장은 정말 권위 있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산재 인정을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께 산재 인정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 삼성 직업병 문제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이은주님 사건을 맡으셨는데요. 지금 산재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까지 반도체 직업병 하면은 이제 주로 혈액암이 많았고 이제 뇌종양, 유방암 정도가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난소암까지 이제 확장이 된 의의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직업병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 업무 환경의 유해성과 질병과 업무 간의 이제 의학적 관련성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노동자들의 질병은 그러한 유해성이나 의학적 관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를 알 수 없어서 사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 이은주님 사건에서도 그분이 실제로 어떤 물질을 썼고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그리고 난소암이라는 게 대체 의학적으로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회사가 많은 정보를 은폐하는 상황에서 입증 책임 원칙을 그냥 뭐 도식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은주 씨의 난소암이 개인 질병이다 이렇게 공단은 처분을 했던 건데, 법원은 그 상황의 문제점을 좀 명확하게 짚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난소암처럼 의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질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질환과 비교했을 때 입증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재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입증 곤란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을 재해자 측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9년째 계속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그 반도체 직업병 문제, 그분들이 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문제 상황의 원인을 좀 명확하게 짚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방향까지 올바르게 제시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삼성이 작년 9월부터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 자체 보상 절차에 따르면 이제 난소암이 3군 질환에 속해서 그 피해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죠. 삼성이 그렇게 그 구분을 한 이유는 난소암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적이 없다라는 점에 근거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반올림은 그 이제까지 삼성의 산재 인정 방해로 인하여 업무 관련성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피해자들이
또다시 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보상에서조차 낮은 수준으로 내몰리는 두 번의 피해가 이제 반복되는 건데 그 자체로서 옳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상이라는 것이 뭐 사회적 부조 차원의 보상이라면 치료비만이 아니라 생계비까지도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죠. 그럼에도 이제 삼성은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계속 강행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난소함의 업무 관련성이라는 게 인정됐으면 삼성의 그 산재 인정 보상 기준이라는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상황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판결로 인하여 그 삼성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보상 절차, 보상 기준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뭐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결국 화학물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은주 씨가 사용했던 화학물질, 특히 이제 접착제랑 세척제 두 가지가 제일 쟁점이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할 때는 이미 은주 씨가 일했던 그 공정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재해조사를 했고, 심지어 이제 노동자 측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망인의 동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별 근거 없이 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망인이 실제 사용했던 접착제가 바뀌는, 전혀 엉뚱한 물질을 가지고 공단에 조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고, 세척제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안 썼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소송 과정에서. 근데 그걸 결국 쓴 걸로 법원은 인정을 했고, 그 세척제라는 것도 생식독성 물질이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삼성은 자료를 은폐하거나 왜곡했고, 공단은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고, 근데 이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도 삼성도 잘못했고 공단의 재해소도 잘못되어 있다, 이런 점이 좀 판단이 됐던 것,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접착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막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구글에다 검색을 한 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쓰는 화학물질의 이름을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 공단은 그러한 조사조차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의외로 빨리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소암의 어떤 의학적 관련성이나 이러이러한 물질이 난소암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의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의학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고, 그분들이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힘이 되었던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반올림을 지원하는 직업환경의학 선생님들 중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냐면, 그 본인이 연구하고 업으로 삼고 있는 그 의학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 그 전문 영역에서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특히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그러한 한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입으로 그 전문 영역의 한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법원에다가 현출을 시켰단 말이죠. 재판부도 그러한 점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그 삼성과 공단의 잘못, 그 다음에 저희를 반올림 운동이나 이제 직업병 피해자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의 소견, 이런 것들이 소송을 좋은 결과로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그분들의 도움 말고도 이은주님의 동료분들이 정말 증언을 잘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도 들었어요. 그것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접착제예요. 그 접착제를 이은주 씨의 동료분들은 가령 A랑 B를 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회사는 C를 썼다고 주장을 했고, 근데 그분들이 그 A랑 B의 명칭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저도 찾아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의 기억하는 그 알파벳 네 자리 그거를 듣고 이제 기록한 노무사님들이 계셨고, 뭐 김민호 노무사님이나 이종란 노무사님, 그거를 제가 구글에 검색해서 그때 검색돼서 나오는 회사한테 사실 조회를 했고, 그 회사의 답변을 통해서 결국 그분들의 진술이 맞았던 걸로, 회사는 거짓말을 했던 걸로 드러났던 거죠. 그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개선 과제로서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 전환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게 노동자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그게 맞다라는 권고를 내린 적이 있고, 국회에서도 실제 그러한 취지의 개정안이 몇 차례 올라갔었죠. 근데 번번이 노동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무산됐단 말이죠. 노동부가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 없다, 굳이 전환 안 시켜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주된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다 조사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신청만 하면 노동부가 알아서 다 조사해주는데 무슨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말이냐. 근데 이러한 주장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결코 입증 행위를 할 책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 행위를 했음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 전환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그 조사, 그게 엉터리일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노동부는 자기가 다 조사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사가 엉망이면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노동부가 져야죠. 책임을 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장 1차적인 방법이 산재보상보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난소한 판결이 그 점을 지적했어요. 재조사가 엉터리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입증의 정도 완화해야 된다. 자, 이러한 상황을 놓고 노동부가 어떤 반성을 할 거냐, 당장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러한 취지는 노동부,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다른 재해조사나 다른 산재 사건에서도 널리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는 이 판결 결과 받아보고 엄청난 반성을 해야 돼요. 유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배제 없는 보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올림과 사회적인 대화에 임하는 것이 그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 리포터였습니다.